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마스터의 생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만약 여러분이 강의나 코칭, 컨설팅 비즈니스를 현재 운영 중이시거나 아니면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말을 처음에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후세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걸 전달하는 행위로 귀결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분명 만시간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고 뇌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말입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 4시간 정도 투자하면 10년이나 걸리는 시간인데 실제로 한 분야에 10,000시간 이상 깊이 있게 몰입하고 나면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변형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 10,000시간은 최소치일 뿐이고 만약에 2만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서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각종 지식들과 서로 촘촘히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직관처럼 느껴지는 높은 차원의 통찰력이 생겨난다고도 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그의 책 마스터리에서 이런 오랜 훈련 끝에 얻는 직관적 통찰이야말로 마스터의 경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되기까지는 지름길도 없고 그 길은 수년의 시간과 수많은 좌절을 각오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AI를 비롯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곤 하는데요. 우리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예전에는 10,000시간 걸렸던 거를 우리가 AI를 통해서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마스터들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도구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내면의 성장, 깊은 이해, 창의적인 직관 이런 거를 키우려면 단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AI가 대신 느껴줄 수도 없고 시행착오와 땀을 흘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부딪혀 깨지는 경험은 오직 인간만이 경험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의 길은 사실 여전히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이렇게 인내와 집중으로 어떤 깊이에 도달하는 사람이 사실은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큰 가치와 희소성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이거를 마스터리라고도 하거든요. 그 대가의 경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로버트 그린은 마스터리를 단순히 어떤 일을 잘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스터리란 그 분야에서 탁월함, 위대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독보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거 이런 정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힘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상상을 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고 믿기 쉬운데, 그리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도 마치 신의 영감을 받아서 불후의 명곡을 단숨에 작곡했다고도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 역사 속 모습은 완전 달랐고 전혀 반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 후에 수년간 정규 학계에 자리 잡지 못했고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면서 과학 연구를 혼자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리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수없이 깊은 사고를 거듭해야만 했죠. 모차르트의 경우는 궁정음악가로 안정된 지위를 얻지 못해서 늘 불안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려서 빚에 항상 허덕였고 건강이 악화돼서 3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 모차르트는 이런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곡을 이어갔고 후대의 불멸이라고 부르는 이런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재즈의 거장 존 콜트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즉흥적으로 혼을 실어서 연주하는 어떤 신들린 듯한 그런 대가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직전까지는 혹독하게 연습에 매진하는 연습벌레였습니다. 심지어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맨날 연습만 하기 때문에 연습벌레야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경력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던 적도 있고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해고당하는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어떤 이유에든
금욕적인 자기 수련과 신앙적 깨달음을 통해서 중독을 극복하고 음악을 영적 탐구의 길로 전환하면서부터 이런 마스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각자 독특한 유전자와 기질로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 남다른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역사책과 이야기 속에 빠져들고 어떤 아이는 숫자 놀이에 열중하죠. 또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아이는 바깥에서 뛰놀며 운동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에 우리들의 순수한 끌림이야말로 어쩌면은 각 개인이 타고난 내면의 불꽃 아니면 삶의 과업과 연결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로버트 그린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종종 자신의 진정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점인데요. 부모님과 사회는 야, 이 길이 안정적이야, 저 직업이 돈을 잘 벌어 라며 우리들에게 기준과 기대를 주입합니다. 주변 친구들과 어떤 문화들도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건 이거야.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남이 정해준 꿈을 따라 살게 되고 문득 20대, 30대가 지나서야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회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혼란 역시 의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지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명한 창업가죠. 폴 그레엄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과정까지 밟았는데 대학 교수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방향을 틀었죠.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경험하며 무엇을 배제해야 할지 배우는 것 또한 진로 탐색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독자적인 재능의 씨앗이 존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낼 책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엉뚱한 길을 걸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기술이든 경력이든 그걸 토양 삼아서 자신의 열정을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거나 남이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길을 찾았다면 묵묵히 오랜 시간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스터리가 어떤 특정인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이 마스터리가 누구나에게 쉬운 일일까요? 여전히 그건 아닙니다. 마스터의 길은 언제나 고행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앞서 만시간의 법칙도 배웠고 수년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숫자와 시간 뒤에는 더 근본적인 고통과 견딤의 과정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약점을 극복하고 불평과 고통을 견디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피해가지 말고 저항과 고통이 있는 곳을 향해 움직여라.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산만함의 유혹을 떨쳐내라. 마스터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끝없는 인내입니다. 쉽게 실증낼 수 있는 지루한 기본 연습도 몇 년이고 몇 시간이고 반복하는 끈기. 실패와 비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교훈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라 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괴로운 것이 정신적인 지루함, 불안,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죠. 역설적이게도 마스터의 길을 걸어간 이들은 이런 고통을 껴안는 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진통 없이는 결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훈련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딱 한 발 더 내딛는 그 순간 남들은 넘지 않는 벽을 넘어서며 점차 통달의 경지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대인의 함정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뭐든지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거든요. 단기 속성 코스, 5분 만에 배우는 비법 등의 달콤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창업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역사적인 천재들조차도 첫 걸작을 만들어내는데 10년 이상의 수련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 다윈, 모차르트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조급한 현대인일수록 긴 호흡으로 몰입하는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AI 같은 최신 도구와 어떤 편법을 내려놓고 눈앞에 단순한 훈련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루한 반복의 순간에야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많은 장인들의 증언입니다. 작은 개선이 눈에 띄고 점진적인 즐거움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또 연습하게 되고 더욱 나아지는 이런 가속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할 때 우리는 서서히 남들이 닿을 수 없었던 차원의 실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서는 학습이 곧 놀이가 되고 고통이 곧 의미로 바뀌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자, 마스터의 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 멘토와 견습생의 관계입니다. 거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 뒤에는 그들이 배움을 얻었던 또 다른 스승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유구했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선 세대의 지식을 빌리지 않으면 저희가 발전을 속도 있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뛰어난 멘토는 제자의 개성과 장단점에 맞춰서 지도를 해주고 시행착오를 줄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히말라야 등반 안내자인 쉘파와 비슷한 모습이죠. 물론 정상을 향한 발걸음은 온전히 제자의 몫이지만 스승이 건네는 조언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 위해선 겸손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경험 많은 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스승 앞에 한때는 겸손한 제자였던 사람이 긴 수련 끝에 자신도 스승이 되는 그 순환, 바로 이것이 인류 지식의 계보를 잇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스터들은 자신이 쌓은 지식과 기술을 후학들에게 기꺼이 전하려 하는 걸까요? 왜 정상에 오른 후에도 제자를 받아들이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깨달음을 공유하려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멘토 역할 자체가 주는 보상입니다. 훌륭한 멘토들은 제자를 가르치는 데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이익도 함께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업적을 이어줄 후계자를 키운다는 자부심?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 얻는 성취감? 또는 제자를 통해 자신의 작업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일종의 영향력 욕구도 작용할 수 있겠죠. 때로는 제자를 둠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얻는 스승도 있습니다. 젊은 제자의 신선한 질문들이 오히려 노장의 지루함을 깨우고 새로운 통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유가 단지 실용적인 이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 많은 마스터들은 자신이 거둔 지식을 세상에 환원하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식과 혜택은 모두 이전 세대 사람들이 남기고 온 유산이거든요. 누군가는 수도승의 마음으로 책을 써 지식을 기록했고, 누군가는 제자를 길러 맥을 이어왔기에 우리 인류 문명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발견과 발명은 앞선 이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가 자기 재능을 따라서 성취를 이룰 때 인류 전체의 다양성이 꼽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거장이라면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후대에 전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흐름에 기여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삶의 진리에 눈뜬 마스터들은 성취의 기쁨을 나눈 법을 알기 때문에 지식을 전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인생의 통찰,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자신이 한 번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근원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을 아낌없이 나눠줘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마스터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부와 명예, 성취했던 프로젝트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지고 퇴색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남는 게 있는 게 우리가 남긴 가치, 즉 다른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에 심어준 그 무언가가 우리 이후에도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리적인 유산이든 정신적인 가르침이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자신이 세상에 보탠 고유한 가치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성취해야 할 고유한 과제가 있고 그것을 찾고 완수하는 과정이 곧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스터가 단순한 기술 숙달을 넘어서 삶의 소명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이유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자연스러운 단계는 그 성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좀 해볼게요. 먼 훗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세상에 남기고 갔는가?
로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든 답을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의미가 있었던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의 인생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세상에 심는 과정일 것입니다. 긴 세월 묵묵히 갈고 닦은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조용히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삶의 섭리이자 우리 모두가 향하는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 코칭,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드리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스터로 가는 여정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